영등포역 모텔 귀신. 여자친구는 서울에 살고 나는 부산에 살고 있었다. 이틀 전이 300일이라 서울로 올라가 여자친구와 같이 있었다. 늦은 저녁 한강공원에서 맥주 한 잔 걸치고 영등포 시장 쪽에 있는 모텔에 가서 묵기로 했다. 어떤 모텔인지는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 하여튼 가게 되었는데 특실이 6만원이고 기본방이 5만원이었다. 그냥 더위에 지치고 피곤해서 뭐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본방을 잡으려는데 카운터 직원이 자꾸 6만원 특실방을 추천해 주었다. 필요 없다고 거절했고 5만원을 건네면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5만원 현금으로 하셨으니 특실로 드릴게요. 607호로 가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5만원으로 특실을 주는 것에 기분이 좋아져서 키를 냉큼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다. 607호 방은 구석에 있는 끝방이었고 옆에 창고가 있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방도 깔끔하고 시설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다. 나는 여자친구랑 샤워하고 나와서 PC로 영화를 봤다. 영화 제목이 인디뭐 어쩌고 한 공포영화였는데 그나마 있는 영화 중에 평점이 높아서 봤다. 영화를 보던 중 여자친구는 피곤한지 벌써 살짝 졸고 있었다. 나는 담배를 계속 끊다가 다시 태우게 되었는데 여자친구한테는 비밀이었던지라 여자친구가 잠든 김에 담배 한 대 몰래 태우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영화를 정지시켜 놓고 잠시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다시 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분명 정지를 시켜놨던 공포영화인데 귀신 나오는 장면이 무슨 렉 걸린 듯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와 동시에 걸어놨던 옷이 털썩하고 떨어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계속 반복되는 공포영화의 장면이 무서워서 PC를 껐는데 생각을 해보니 스피커가 켜져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영상만 반복되는 게 뭔가 무서웠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담배 냄새고 뭐고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다. 여자친구는 일어나자마자 여기서 자기 싫다면서 나가자고 급하게 자기 짐을 챙겼고 나 역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옷을 걸치고 따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담배 피고 들어왔지? 라고 말했다. 사실 난 속으로 여자친구가 자는 척하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나 싶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어지는 여자친구 말이 나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오빠가 나가는 것까지 느꼈다? 근데 오빠가 나가자마자 이상한 여자가 한 명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미친듯이 웃으면서 방을 돌아다니더라? 계속 웃으면서 돌아다니는데 나는 정신은 들지만 몸이 옴짝달싹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오빠가 다시 들어올 때 깨악하고 비명소리가 났는데 그 비명소리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 구석 모서리에서 들리더라고.
그래서 오빠한테 나가자고 한 거다. 아직 귀신이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아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사람 많은 거리로 여자친구랑 나와서 영등포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밤을 샜다. 서울 중랑구 아파트 괴담. 1990년도 서울 중랑구에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는 괴담이 하나 있었다. 그 괴담의 내용은 날이 어두워진 뒤 아파트 8층에 가지 말 것과 작은 화장실 창문을 밤에 절대 쳐다보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8층에서 동반 자살한 술집 여성 2명이 원인이었다. 목을 매 자살을 해서 죽은 지 2달이 지나서야 발견된 이 2 여성의 시체는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다.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은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유서 맨 마지막에 가장 소름이 끼치는 내용이 있었다. 나는 당신들과 꼭 함께 살 거야 라는 글만이 혈서로 써져 있었던 것이다. 평소 아파트 주민들은 술집 여성이 자기 동에 산다는 것에 대한 수치감과 아이들 교육에 안 좋다는 편견으로 이 2 여성을 내쫓기 위해 온갖 욕설 및 항의를 하고 쓰레기 투척을 하는 등 갖은 박해를 가해왔었다. 이런 이유로 심한 신적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왔던 이 2 여성은 동반 자살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자살을 한 후 높이 2.3m 화장실 창문으로 얼굴 없는 여성을 봤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어린 아이들은 그 여성을 본 후 이상 행동을 하는 사례까지 생겼다. 심지어 시체가 발견되기 전 약 2달에 걸쳐 이 여성이 죽은 8층 계단에서는 운동삼아 계단으로 다니던 사람들이 목을 맨 여성의 형상을 보고 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밤에 혼자 탄 엘리베이터가 누르지 않은 8층에 멈춰서서 작동하지 않는 등 도저히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2달 뒤 시체가 발견된 이후 경악과 공포의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고 심지어 몇몇 가구 등은 이사를 가기도 하였다.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 그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지만 나는 지금도 밤에 절대 창문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 여자가 환영으로나마 보일까봐 날이 어두워지면 절대 계단으로도 다니지 않으며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8층을 지나갈 때쯤이면 그때 일이 생각나 소름이 끼친다. 나는 지금도 그 여성의 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소문이 너무도 기억에 남는다. 함께 살 거야 라는 그 말이
한밤중에 주문. 2018년 12월 2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경기도 남부에서 동네 주민들은 다 아는 오래된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45분에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외진 곳에 있는 빌라 B동 201호에서 들어온 주문이었습니다. 곧 가게 마감 시간이라 주문도 더 안 들어올 테고 배달 대행비 5,000원도 아낄 겸 제가 직접 배달을 갔습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도착하고 보니 택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빌라에 A동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옆은 당연히 B동이겠거니 싶어 오토바이를 근처에 세워두고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되어서인지 현관의 동호수는 다 닳아 없어졌고 1층에 있는 등도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빌라들은 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다 보니 저는 별 생각 없이 스마트폰에 후레쉬를 켜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01호에는 연두색으로 페인트 칠한 문에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뭔가 거창한 건 아니고 입춘 대길이라 써진 부적이었습니다. 201호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볍게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네 하고 여자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사람이 일어나는 소리가 났고 거실에서 방으로 터벅터벅 들어가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빌라라 그런지 걸을 때 바닥이 울리는 게 더 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결제를 했으니 지갑 찾을 필요 없이 받기만 하면 될 텐데 싶었지만 무슨 사정이 있을지 모르니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3분을 기다렸는데도 사람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노크를 하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얼핏 들어보니 강호동 씨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마도 아는 형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화장실이라도 간 건가 싶어서 노크하고 또 기다렸다가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안심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전화는 금방 연결됐습니다. 피자 배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주문한 분은 야근하면서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야식을 시켜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저희 빌라가 A동이랑 B동 말고 A2동이랑 B2동이 따로 있는데 혹시 거기로 가신 거 아닐까요? 자주들 헷갈리시는데 A2동이랑 B2동은 곧 철거 예정이라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요. A2동과 B2동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위층과 문 너머에서 들리던 TV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보통 괴담을 보면 여기서 TV 소리가 더 커지거나 위층에서 뭔가 달려 내려오는 소리가 나곤 할 텐데 정반대의 상황이 오자 오히려 더 무섭고 한기가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후레쉬로 계단을 비추면서 내려왔습니다. 고작 2층인데 내려갈수록 한기가 뒷목까지 올라오더니 밖으로 나오자 사라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 고개를 들어보니 건물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분명 들어갈 때는 201호와 301호의 불이 켜져 있었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었지만 일단 배달은 해야 되니 걸어서 건물 사이를 헤매다가 B동을 찾았습니다. B동은 로비와 1층에 불도 들어오고 사람 사는 소리도 났습니다. 201호 문을 두드리니 할머니와 아이 둘이 바로 문을 열고 피자를 받아갔습니다. 오토바이를 A2동에 세워뒀던 저는 어쩔 수 없이 A2동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A2동에서 들었던 대답 소리와 TV 소리, 웃음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가족여행 때 만난 여자들. 친구와 친구 가족이 겪었던 실화 이야기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해 여름은 비가 많이 왔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올지 몰라서 여행 날짜만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고 여행을 떠나는 날이 되어 15인승 승합차에 삼촌이 운전을 하시고 이모와 조카들 그리고 친구의 가족들이 한 차를 타고 여행을 출발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고 있을 무렵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졌다. 당시 서울의 한강 고수부지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 더 이상 여행을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차를 돌렸다. 이미 집에서 한참 왔기에 혹시라도 도로가 침수돼서 중간에 갇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삼촌은 지름길인 산길을 선택했다. 어느새 밤이 되었는데 지름길로 택한 산길은 비가 많이 내려서 땅바닥에서 수증기가 올라와 안개가 자욱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어두운 산길을 택한 것은 실수였을까? 아무리 가도 길은 나오지 않았고 산속에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보였다. 많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 소복을 입은 여자 2명이 뛰어오고 있었다. 승합차의 작게 열린 창문 틈으로 그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삼촌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차를 세우고 그 여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위기의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의외로 친절하게 돌아가는 길을 설명해 주었다. 덧붙여 길이 험하니 조심하라는 당부까지 했다. 그리고 삼촌은 여자들이 알려준 길로 한참을 달렸는데 1시간 정도 달렸을까. 도착한 곳은 도로가 아닌 공동묘지였다. 순간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망연자실했다. 삼촌은 재수 온 붙었다고 하고 차를 돌렸는데 그 순간에 헤드라이트 앞에 누가 서 있었다. 아까 그 여자들이었다. 그녀들은 삼촌에게 길을 잘못 알려드려 쫓아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1시간은 달려왔는데 어떻게 쫓아왔을까? 1시간을 달려왔는데 삼촌은 장난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그 여자들은 미안하다고 고개를 굽신거리며 연신 사과를 했고 다시 길을 알려주었다. 그리곤 다시 1시간 정도 달렸는데 도착한 곳은 또다시 공동묘지였다. 이윽고 조카들은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두려움에 몸을 떨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창문을 두들겼다. 아까 그 여자들이었다. 알 수 없는 미소에 무언가를 말하려는 그녀들의 모습에 깜짝 놀란 삼촌은 차를 몰고 모르는 길을 달렸는데 조금 열린 창문의 틈새에선 아까 들었던 여자들의 웃음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렸고 그 여자들이 차를 뒤쫓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출구를 찾아 산속을 빠져나오게 되었지만 아직도 친구와 그 가족들은 그때의 상황을 잊지 못한다. 투채널 괴담 응치마 회사 3년 전 PC 관련된 일로 작은 여행회사에 파견을 갔다. 격리 담당과 사무 담당 여직원이 한 명씩 있고 영업 직원 남자 한 명에 여사장까지 전부 넷. 정말 작은 회사였다. 내일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를 세우는 등 여행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이었다. 격리 담당 여직원은 일을 하는 듯 했지만 사무 담당 직원은 성격도 나쁘고 몸집도 거대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자나 먹고 있고 사장이랑 수다나 떨 뿐 일을 하는 건 본 적이 없었다. 영업집 남자는 뭘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무엇보다 기분 나빴던 건 여행회사인데 여행객이 전혀 찾아오질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문의 전화만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 뿐 손님이 직접 찾아온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서버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 외국과 여행 관련 메일이 오고 가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사장도 뭘 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메일 시스템은 있는데 외국과 우편이나 팩스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 실제 손해는 없었지만
음침한 데다 회사라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기분 나쁜 한 달이 지난 후 나는 바로 다른 파견지로 옮겨갔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우연히 그 회사 홈페이지를 발견했다. 그때 그 회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밝은 분위기였던 데다 활기 넘쳐 보였다. 놀라 여기저기 클릭해보는 사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사원들 사진이 있었지만 그때 내가 봤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직원 수도 훨씬 많았다. 사장도 남자다. 모든 게 내가 아는 그 회사와는 달랐다. 심지어 위치마저. 그 회사는 도쿄에 있었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 주소는 칸사이였다. 하지만 회사의 이름, 로고부터 여행회사라는 것까지는 전부 같았다. 나는 손님을 가장해 혹시 도쿄 쪽에 지사가 있으면 거기 문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저희는 20년 넘게 칸사이 본점만 운영 중입니다. 지사는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기분이 나빠져 나는 도쿄 그 회사 자리에 가보았다. 그 여행회사는 입점해 있던 빌딩마저 사라져 그저 공터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가 한 달 동안 다녔던 그 회사의 정체는 도대체 뭐였던 걸까? 강원도 H여고 계담. H여고는 구관과 신관이 있다고 합니다. 구관과 신관이 공중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문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고 잠가두기 때문에 절대로 평소에 열리지 않는다더군요. 그런데 구관을 철거하게 되어서 그 철문을 개봉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라 학생들이 다니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H여고에는 기숙사가 있다는 걸요. 기숙사생들은 구관이 철거되기 전에 들어가 볼 심산으로 건물에 들어갔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철문을 열어버린 거죠. 문제가 생긴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밤마다 구관 쪽 건물과 가까운 기숙사 방의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 밤에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다. 방학 중인 학교에서 한밤중에 사람 지나다니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다던가, 전기 배선을 뜯어 불이 켜질 리 없던 구간에서 나온 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한 거죠. 특히 많은 사람이 다리를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강원도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셨던 아버지께 H여고에 관해서 여쭤보니 바로 아, 그 무덤 위에 지은 학교? 나 아는 선생도 거기 있어. 하시면서 운을 떼시더군요.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퇴하신 지가 좀 되신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쨌거나 무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는 그 무언가를
자신이 직접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가 오던 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그녀는 친구가 늦게까지 동아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구간은 철거된 후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직접 잠긴 유리문을 열어주시고 로비를 통과해 한참 층계를 올라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등지고 계단을 오르던 중 뭔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타타타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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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타타. 마치 아주 빠르게 마루 장판을 두들기는 소리 같더래요. 아니면 누가 계단을 엄청 빠르게 내려오는 소리 같더랍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그녀는 계단 층계에서 잠깐 멈췄는데 그때 벼락이 딱 쳤더랍니다. 벼락의 빛이 비친 벽에 그것이 그림자로 보였는데 생김새가 마치 감자 같은 거대하고 쭈글쭈글한 구체에 눈썹과 코와 입이 달렸고 몸에는 수많은 팔다리들이 꽂혀 있더랍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손에 있는 손가락과 발들이 땅에 끌려서 다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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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났던 거였죠. 도저히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을 몰골에 그녀는 뒤돌아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기 누나가 산에 살아서 되게 건강하기 때문에 금방 계단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따라오더래요. 계단 위에서 계속 다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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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엄청 빠르게 내려오는 게 그림자로 보이길래 로비까지 전속력으로 질주를 했고 경비 아저씨가 계신 곳으로 나와서야 안도감이 들더래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뭐 본 거 없냐고 자신한테 물어보더랍니다. 지금 2층, 3층, 4층에서 왜 다 전화로 자기를 부르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녀의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봐서 어쨌건 학교 전체 경비가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말해준 것이 설마 기숙사 애들이 사람 소리 때문에 잠 못 잔 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아주머니. 편의점 야간 근무 중에 들은 이야기로 그 후임은 군산에 살고 있었다. 고등학생인 후임은 10시 정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걸어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후임은 11층에 사는데 너무 피곤해서인지 실수로 12층을 눌렀다. 후임은 멍하니 머리 위에 있는 올라가는 빨간 숫자를 보며 서 있다가 11층이 지나는 걸 보고선 잘못 눌렀구나 하고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그와 동시에 문이 열렸는데 앞에 웬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저 내려갈 건데 타시겠어요? 내려가시는 거 아니세요? 아주머니는 무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후임의 눈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구나 하고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아주머니가 후임의 앞으로 쓱 다가왔다. 후임은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웠다. 아주머니가 서 있는 곳에는 센서 등이 안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고 후임은 11층으로 내려가며 엘리베이터 창문을 보는데 아주머니가 뒤돌아서 계단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11층에 도착한 후임은 집에 벨을 누르기 전에 계단에 있는 방화문부터 잠갔다. 방화문 위에 있는 투명 유리를 통해 뛰어내려오는 아줌마의 발이 보였지만 역시나 센서 등은 작동을 하지 않았다. 기겁을 한 후임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다 잠그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필 그날은 부모님이 어디 가서 혼자 있는 날이었다. 후임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씻지도 않고 혼자 무서움에 떨다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후임은 몽롱한 채 일어나 어젯밤 일이 꿈인가 싶어 하며 창문을 열었다. 그런데 연 창문 밖에 어제 본 아줌마가 혀를 길게 내밀고 후임을 쳐다보고 있었다. 후임은 그대로 기절을 했고 며칠 후 결국 이사를 했다. 후임은 아직도 그 목을 맨 채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던 아줌마 얼굴과 표정이 생생히 떠올라서 힘들어한다. 그 아주머니의 죽음은 뉴스에는 나왔지만 사망 시간이 사냥당하는 6명. 15년 전쯤 이야기다. 분명 추석 직전이었던 것 같다. 바에 단골 손님들이 모여 짐승들의 영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담력시험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직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이었기에 유사시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휴일밤 9시에 출발했다. 앞차에는 A씨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남자 손님 1분, 뒷좌석에 여자 손님 2분이 앉았다. 뒷차에는 바텐더 형이 운전을 하고 난 조수석에, 뒷좌석엔 여자 손님 2분이 앉았다. 늦은 시간이라 산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순조로이 위령비를 향해 나아갔다. 달빛도 밝고 가는 길에 전망도 잘 보였다. 산 중턱 근처에 접어들었을 때 바텐더 형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앞차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말했다. 형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안전운전을 하기로 사전에 이야기를 한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또 앞차를 운전하는 A씨의 성격이 누굴 태우고 저렇게 운전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앞차는 쏜살같이 달아나 후미등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산길이라 커브 때문에 그랬나 싶었지만 산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앞차가 시야에 들어오는 일은 없었다. 산 정상까지는 외길이라 도중에 차를 세울 곳도 없다. 그런데도 뒤에서 따라오던 우리 차가 먼저 도착하고 만 것이다. 다들 당황해하고 있는 사이 꽤 늦게 앞차가 도착했다. 앞차에 탄 사람들도 당황해하고 있었다. A씨는 당황해하며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까 전까지만 해도 뒤에 있었는데 언제 앞지른 거냐고 물었다. 나와 바텐더 형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깜짝 놀랐냐며 여우에게 홀린 거 아니냐며 장난스레 얼버무렸다. 그리고 사람들을 목적지인 위령비로 데리고 가서 기념 촬영을 했다. 슬슬 돌아가려고 할 무렵 바텐더 형이 내게 다가와 돌아갈 때 위험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속삭였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몰래 A씨에게 다가가 돌아가는 길에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동요하지 말고 태연하게 있으세요. 라고 말했다. A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좋아하는 분을 안전히 모셔다 드려야 한다며 묘하게 결의를 굳혔다. 돌아가는 길도 A씨가 운전하는 앞차가 먼저 출발했다. 아까 전 산 중턱 근처에 접어들자 바텐더 형이 다급해졌다. 갑자기 형이 백밀러와 나를 황급히 번갈아 보기에 나는 뒷좌석에 있는 두 명에게 말을 건네는 척 뒤를 바라봤다. 뒤쪽에는 우리 차를 따라오듯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사람이 6명 있었다. 다 일본인인 것 같았지만 연령도 성별도 제각각이었다. 입고 있는 옷은 최근 것 같았다. 6명은 모두 비통한 얼굴을 하고 우리 차에 도움을 청하듯 손을 뻗고 있었다. 그 6명 뒤로는 수많은 동물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다. 동물 무리에는 개나 고양이는 물론 소나 말, 곰까지 있었다. 솔직히 나는 뭐라 말도 못할 지경이었다. 다행히도 뒷좌석의 여자 손님 2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운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대충 말을 맞추고 뒤를 돌아보는 사이 6명 중 맨 뒤에 있던 사람이 동물들에게 따라잡혔다. 동물들은 멈춰서서 나고할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해 점차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아직 우리 차를 따라오고 있던 5명이 분명히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동물들은 다시 나타났다. 그 후 동물들은 한 명을 삼키고 다시 따라오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마지막 한 명이 사라지자 동물들은 우리를 쫓아오지 않았다. 나는 시선을 앞으로 돌리고 바텐더 형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합 장소인 편의점에서 앞차와 합류하자 A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아무것도 안 나오던데? 겁을 주고 그래 라고 말했다. 왜 앞차를 우리가 앞질러 갔던 건지는 아직도 모른다. 다만 우리 차를 따라오던 6명은 아마 생전에 동물에게 심한 짓을 했던 게 아닐까 싶다. 그 6명은 동물의 영산에 갇힌 채 용서받을 때까지 그 죽음의 레이스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휴일은 회사. 지난주 일요일 회사 근처 치과에 다녀왔다. 치료가 끝난 뒤 문득 사무실 쪽을 올려다보니 창 너머로 사람 모습이 보였다. 너댓 명 정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중 회사에서 가장 친한 동료의 모습도 보였다.
휴일 출근인가 싶었는데 문득 그 동료가 일요일에는 가족과 디즈니랜드에 갈 거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다. 나는 의아함에 그 자리에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 몇 번이 채 가기도 전에 그녀는 바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사무실 창문 너머로도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귓가로 가져가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하다니? 디즈니랜드 간다고 했잖아. 해저 이말리 앞에서 줄 서고 있다. 너 지금 회사에 있잖아.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다. 그 동료가 창밖을 두리번거리다 잠깐 나와 눈이 마주쳤던 기분이 들었다. 왠지 기분 나쁠 정도로 소름이 끼쳤다.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사람인데 그날은 눈에 생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그것만으로 이미 너무 불길한 기분이 들어 나는 그대로 집으로 도망쳤다. 다음날 조금 무서웠지만 무슨 일인지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 동료에게 어제 일에 관해 물었다. 야, 너 어제 진짜 디즈니랜드에 갔었냐? 왜? 갔었어. 왜 그런 게 궁금해? 어제도 이상한 전화나 오고. 너 좀 이상한데? 아니 사실은 어제 네가 회사에 있는 걸 봤거든. 순간 회사안 공기가 얼어붙고 싸늘한 시선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쩐지 등골이 오싹했다.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제는 하루 종일 가족이랑 디즈니랜드에서 놀았다니까? 이거 봐. 어제 찍은 사진. 동료의 스마트폰에는 분명히 디즈니랜드에서 찍은 것 같은 가족 사진이 보였다. 방긋 웃고 있는 그녀의 딸이 무척 귀여웠다. 게다가 날짜도 딱 지난 일요일에 찍은 게 분명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녀에게 선물이라며 크런키 초콜릿을 받았는데 무서워서 먹을 수가 없다. 그날 이후 어쩐지 다른 동료들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나에 대한 태도가 부자연스럽다. 가끔 일이 끝나고 술을 마시러 가곤 하는데 문득 시선을 느끼고 뒤돌아보면 몇몇이 정색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일이 자주 있다. 그게 너무 무섭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 여기에 적는다. 더는 회사에 나가고 싶지 않다. 채널 계단 긴급 구조 요청. 그날 등정은 걷기 드물게 사람이 많았다. 사전회의 끝에 조를 2개로 나눠 행동하게 되었다. 소형 무전기를 나눠가지고 1시간마다 정시에 서로 연락을 하는 통신훈련도 겸해서 첫날은 기가 막힐 정도로 날이 맑아
눈밭에 반사된 빛 때문에 눈과 코가 바싹 마를 정도였다. 이쯤 되면 정시 연락도 훈련이라기보다는 놀이에 가까워진다. 그 분위기가 확 바뀐 건 몇 번째인가 정시 연락을 주고받으려 무전기 전원을 견 직후였다. 이 채널에 누구 안 계십니까? 어사이덕계 등산 중입니다. 침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온다. 우리 쪽에서도 답을 보낸다. 네, 여기 있습니다. 호출하신 분 들리십니까? 감도 양호합니까? 잠시 텀을 두고 대답이 돌아온다. 긴급 사태 때문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난데없이 들려온 구조 요청에 다들 얼음물이라도 얻어맞은 듯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다. 다들 무전기에 귀를 기울이며 숨을 죽인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사이덕계 저쪽면에서 산정상 기준으로는 좌측 동산입니다. 우리가 내일 오를 산이었다. 알고 있기로는 등산로가 있는 곳은 아니다. 다른 조에서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정시 연락이 돌아왔다. 조난당에 긴급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와 혼선된다. 장난인 데 없다. 저쪽 조에는 조난당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안 들리는 듯 했다. 긴급구조 요청을 받았다고 알리고 정시 연락을 종료한다. 능선 좌측이라고는 들었지만 정확한 위치 파악은 안 된 터였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부근입니까? 산정상으로 향하는 최종 보물이 바로 아래입니다. 여기서 몇 킬로미터만 가면 된다. 가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겠지. 어떤 상황입니까? 인원수도 알려주세요. 남자 5명이고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인한 부상인가요? 아니, 어젯밤은 야영했고 멤버 중 한 명이 편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했다. 이렇게 맑은 날씨인데 멤버 중 한두 명이 하산해 구조 요청을 하면 하루 안에는 구조될 터였다. 왜 움직이질 않는 거지? 어젯밤부터 폭설이 내려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우리는 다들 놀라 소리를 쳤다. 폭설이라고? 너무 맑아 반사광 때문에 설명이 될 지경인 이 날씨? 5명, 무전기, 폭설, 아사히다케. 그제야 나는 떠올랐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분명 조난사고였다. 악천후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산행에 나선 끝에 조난당했던 그날. 산악 잡지에서도 비판적인 칼럼이 여러 기고되었으니까. 나는 조원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무전기 안에는 그때 눈 속에서 구조를 원하던 이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온다. 잠시 무전기를 응시하고 나는 말했다. 전원 끄자. 내 말에 다들 아무 말 없이 동의하고 곧 우리 무전기는 조용해졌다. 그들이 보내오는 구조 요청에 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그들이 말했던 정상 오르기 전 마지막 봉우리에 도착했다. 담배를 경사면에 던지고 위스키를 한컵 뿌려주었다.